그리고 이제 펠리페 4세, 예? 여기는 스페인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엘리자베스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 테레즈 도트리슈가 루이 14세와 결혼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펠리페 4세하고 결혼한 프랑스의 엘리자베스 공주잖아요. 그래서 그 딸 마리 테레즈 도트리슈는 스페인에 대한 그 왕위 계승권이 있었지. 그러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계승하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남편이라든지 뭐 자기의 자식이 물려받을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만 회키의 지참금을 가져온 대가로 부왕의 계승권을 포기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의 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불을 못했다. 그래서 왕위 계승권이 효력을 유지했다 이거예요. 자, 루이 14세는 프랑도의 난, 그 마자렌하고 그 어머니 안 도트리슈 사이에 춤은 그걸로 반란이 일으켰다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재상이 됐다. 그래서 고문관 회의에 성직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정을 파리에서 베르사유로 이전했다. 그 이유는 여론과 거리를 둠으로써 국왕의 전제 정치를 강화하려고 그랬던 거다. 베르사유가 지금 보면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죠, 살짝. 그래서 여론과의 거리를 뒀다. 그 루이 14세는 귀족을 궁정에 거주시켰다. 그래서 사치를 강요해서 재력을 소모시켰다. 그래서 국왕의 배려에 의존하게 했다. 힘을 빼놓는 거죠. 그리고 루이 14세는 고문관 회의를 통해서 프랑스를 통치했는데 이론상 그 회의에서 국왕에게만 결정권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문관 회의는 형식적인 거고 국왕이 결정을 다 했다 이거죠. 루이 14세 때 재무장관 바티스트 콜베르는 통제 경제를 신봉했다. 그래서 국영공장과 전매 제도를 창안했다. 그 농업 분야에서는 공업원료 재배를 장려했다. 그리고 또 육군장관 루부아가 있었는데 처음 근대식 상비군을 창설했다. 그래서 1687년부터 병사는 세바스티엥 르 프르스트 드 보방이 발명한 총검을 장비했고 창병이 폐지됐다. 1665년 프랑스는 유럽의 최대 강국이었다. 스페인은 쇠퇴하고 마리 테레즈의 지참금을 지불하지 않았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언젠가 스페인 왕국을 병합하거나 적어도 스페인 영인 네덜란드를 영유할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665년 펠리페 4세가 죽자 영토 전쟁이 시작된다. 일단 프랑스 왕비 마리 테레즈의 이복 동생 카를로스 2세가 스페인의 왕위를 계승하려 했다. 근데 이제 루이 14세는 전처의 소생에게 우선권이 있는 관습적인 유산 귀속에 관한 권리를 내세워 영토의 일부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튀렌 장군이 플랑드르로 진격했다. 그래서 앙트베르펜을 포위했다. 플랑드르가 어디예요? 벨기에 지방이라고 그랬죠? 벨기에 지방. 그래서 벨기에 지방으로 진격해서 앙트베르펜 여기를 포위했다. 네덜란드의 오렌지공 윌리엄은 제국과 동맹을 체결해 프랑스를 압박했다. 자, 벨기에가 이제 네덜란드 그쪽이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오렌지공이 오스트리아 제국과 동맹을 체결해서 여기에 대항했다 이거죠. 1677년 영국 왕의 진려 추정 왕위 계승자인 메리가 오렌지공 윌리엄과 결혼했다. 그래서 오렌지공 윌리엄은 영국의 어떤 그 권리가 생기는 거죠. 루이 14세는
78년 네이메헌에서 조약에 서명했다. 그래서 프랑스는 플랑드르의 일부와 프랑슈 콩테를 획득했다. 네이메헌 조약. 네이메헌 여기. 여기 그 네덜란드에서 네이메헌에서 조약을 체결했는데 핀란드의 일부와 프랑슈 콩테를 획득했다. 벨기에의 일부하고 프랑슈 콩테는 여기 스위스 옆에 여기가 프랑슈 콩테예요. 보면 프랑슈 콩테. 아이고. 여기죠? 여기를 획득하게 됐다 이거예요. 1685년 찰스 2세의 뒤를 이어 그의 아우 제임스 2세가 계승했고 1688년 휘그당과 신기호도의 명예혁명으로 메리와 함께 오렌지공 윌리엄이 왕위에 오른다. 명예혁명이라는 것은 제임스 2세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메리와 함께 오렌지공 윌리엄이 왕위에 오른다. 이게 명예혁명. 그 이후로 영국과 네덜란드는 서로 협력해서 루이 14세도를 타도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프랑스가 힘이 세지니까 영국, 독일 제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이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맺어서 프랑스에 대항한다. 아우크스부르크 이건 어디예요? 독일이죠, 독일. 여기서 동맹을 맺는다. 아우크스부르크 독일에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함대가 라오구에서 패퇴하자 루이 14세는 리스위크에서 네덜란드 지방을 포기하고 영국의 윌리엄 3세를 승인한다. 자, 리스위크 회담. 라오구에서 패퇴. 라오구가 어디예요? 프랑스에서 오면 여기서 패퇴한다. 1700년 스페인 왕 카를로스 2세의 왕위 계승권 문제로 루이 14세와 윌리엄 3세는 스페인을 분할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또 스페인 왕이 또 카를로스 2세가 그 왕위를 계승했는데 이 사람이 또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프랑스가 그 왕위를 계승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국왕한테 루이 14세의 손잡벌인 앙주공 또는 베리공을 후계자로 지명하는 유언서를 받아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거부하면, 두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그 루이 14세의 손잡벌 앙주공 또는 베리공이 그 거부를 하면 독일 황제의 왕자로 그 왕위가 가게 돼 있어가지고 루이 14세는 할 수 없이 1701년 앙주공을 펠리페 5세로 마드리드로 보낸다. 아까 프랑스와 윌리엄 3세가 스페인을 분할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스페인 그 사람들의 청에 의해서 프랑스 왕의 손자가 계승하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 윌리엄 3세가 만족하지 않겠죠. 그래서 독일 황제와 동맹 협상을 시작했다. 그리고 루이 14세는 리스위크 조약을 위반하고 망명 중인 왕위 계승자 스튜어트가의 제임스 3세를 영국 왕으로 승인한다.
그래서 말보라 장군이 1704년 블레넘에서 프랑스군과 바이에르군을 격파한다. 그리고 1706년 라미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플랑드르 지방을 탈환한다. 영국이 이긴 거죠. 근데 영국의 요구 조건은 루이 14세한테 왕손을 스페인 왕좌에서 빼라! 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걸 루이 14세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또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오스트리아 황제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펠리페 5세를 폐위하면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또 하나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와 단독 강화를 체결한다. 그렇지만 네덜란드와 황제군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을 계속한다. 1712년 프랑스는 디낭 전투에서 네덜란드군을 격퇴한다. 디낭. 여기서 그리고 이제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서 프랑스는 보방의 방위선을 유지함으로써 대략 현재와 같은 국경선을 지키게 됐다. 보방의 방위선, 보방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그 무기, 총검을 발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축성가이기도 해가지고 그 요새 그 벽을 지었는데 그 방위선을 국경으로 유지했다. 근데 벨기에에서는 프랑스가 완전히 축출됐다. 플랑드르 지방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뉴펀들랜드와 아카디아를 잃었다. 이건 이제 미국 식민지 쪽이에요. 대서양을 건너가면은 뉴펀들랜드, 네? 여기 이 섬이고 그 다음에 아카디아는 여기 캐나다에서 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아카디아, 노바스코샤라는 요 부분인데,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스페인을 단념한다. 그리고 영국은 이때부터 제해권을 확보한다. 그래서 영국의 패권 시대가 시작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루이 14세 때 그 사회, 얀센파와 제수이트파의 대립. 얀센파는 그 가톨릭에서 개혁파, 제수이트파는 그 보수파죠. 그래서 얀세니우스, 이프르의 주교였는데 성총의 절대성을 옹호하며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 필연성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칼뱅의 교리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제수이트파의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교황청의 고발을 받았다. 근데 이게 이제 앙리 4세가 낭태칙령을 공포해가지고 120만에 달하는 신교도가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루이 14세는 고해 신분의 강권에 따라 신교도의 교회 건립을 금지하고, 사제가 신교도가 이제 죽을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개종을 권할 권한을 준다. 그리고 용기병의 박해를 승인한다. 그래서 근위대인 용기병이 신교도의 개종을 위해서 고문을 자행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거죠. 용기병이라는 것은 개머리판에 용 모양 그런 이 있는 그 총을 갖고 다니는 그 병사들이었어요.